서울중앙지검입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이건 조작이라고! 전부 조작이야! 황기찬은 서재 깊숙한 곳에서 형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 가죽 표지가 바스러질 듯 낡은 수첩은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손에 딱 맞았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형 황기만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가족을 가장 가까운 이가 해칠 것이다. 기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죽음의 진상은 미궁속이었다.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현장 상황이 너무 이상했다. CCTV는 고장났고 목격자도 없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기찬은 늘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수첩을 더 넘겨보니 형의 의심과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함정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강세리와 관련된 내용이 유독 많았다. 형은 세리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세리가 정말... 기찬이 중얼거렸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황기찬 씨이시죠?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입니다. 의뢰하신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사실 이 검사를 의뢰한 것도 형의 수첩에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지호가 정말 내 아들일까? 라는 의문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형의 피해 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다.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를 보는 순간 기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친자 확률 0.0%. 지호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15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온 아이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던 것이다. 이럴 수가. 결과지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충격은 단순히 아내의 불륜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모두 허상이었다는 깨달음이 더 큰 충격이었다. 아내 강재인, 아들 지호, 그리고 처제 강세리까지 이들과 함께 만들어온 모든 추억과 믿음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찬은 형의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기찬아,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우리 가족을 지켜라.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라.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이 있다. 기찬은 형의 마지막 당부를 읽으며 오열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 안에 숨어 있는 배신자의 존재를, 자신을 노리는 음모의 실체를 말이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온 지난 3년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을 때 재인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 미소조차 가식으로 보였다. 지호는 거실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고 세리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기찬에게는 모든 것이 연극 같았다. 오늘 좀 늦으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인이 물었다. 아니, 별일 없어. 기찬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다.
15년간 소가 살았다는 사실, 형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다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둘러싼 이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기차는 잠들지 못하고 형의 수첩을 계속 읽었다. 형이 남긴 단서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갔다.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형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며칠 후 황기찬은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찾았다. 최근 들어 계속되는 복통과 소화불량,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때문에 검사를 받았던 것이다.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황기찬 씨,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췌장암 3기로 진단됩니다. 천둥 같은 선고였다. 의사는 계속해서 치료 계획과 생존율에 대해 설명했지만 기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채 병원을 나선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형의 수첩에서 발견한 진실, 아들의 친자관계,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처음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싶었다. 어차피 속아서 살아온 인생이고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다면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차는 아무에게도 진단 결과를 말하지 않았다. 제이는 평소와 같이 웃으며 맞이했고 세리는 회사 이야기를 하며 농담을 건넸다. 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기찬에게는 모든 것이 연극 같았다. 그날 밤 기찬은 서재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문득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다. 내가 사라진 후 이 회사와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갈까? YL그룹의 모든 지분은 형과 자신,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형이 죽은 후 그의 몫은 자연스럽게 기찬에게 집중되었고 기찬이 죽으면 모든 것이 제인과 지호에게 상속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호가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제인이 배신자라면?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단순히 아내의 배신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 자신의 암 진단, 가족 내부의 배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다. 기차는 형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형이 세리를 의심했던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세리는 처음부터 YL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형을 제거하고 이제 자신마저 병들게 해서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음모였다. 정말 나를 이용만 한 거였나? 기차는 지난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다. 제인과의 만남, 결혼, 지호의 출생.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씨 자매가 처음부터 황씨 형제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은 아닐까? 분노가 절망을 누르고 일어났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형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남은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기차는 일어나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형이 생전에 혹시 모르니 이것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라고 했던 것들이었다. 당시엔 그냥 형의 지나친 걱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세리가 관련된 회사 거래 내역,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리고 외부 인사들과의 은밀한 접촉 기록까지. 형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했다. 혼자 감당하려다 실패한 형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었다. 기찬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도윤, 형의 절친이자 현재 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형이 죽은 후 줄 곧 연락을 피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도윤아, 나야. 기찬이다. 기찬이? 정말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형의 죽음 이후 기찬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죄책감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이지. 언제든 괜찮아.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에서 보자. 그리고 도윤아. 이 통화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기찬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다. 형이 믿었던 사람, 진짜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날 밤 기찬은 처음으로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으로는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고 동시에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속아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김도윤을 기다리는 동안 황기찬의 마음은 복잡했다. 3년 전 형의 장례식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당시 도윤은 형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구했지만 기찬은 오히려 그런 도윤을 피했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는 핑계로 진실을 외면했던 것이다. 기찬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기찬이 돌아봤다.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3년 만에 본 도윤은 많이 야위어 보였다. 형의 죽음이 그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윤아, 고마워. 와줘서. 둘은 어색하게 악수를 나눈 후 벤치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내 말이 맞았지?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기찬은 고개를 숙였다. 3년 전 도윤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됐고 이제 뭘 할 건데? 도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다. 절친한 친구를 잃었는데도 진실을 외면했던 기찬에 대한 서운함이 컸을 것이다. 기찬은 가방에서 형의 수첩과 서류들을 꺼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도 함께였다. 이걸 봐줘. 형이 남긴 거야. 도윤이 수첩을 받아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가장 가까운 이가 해칠 것이다라는 문장을 읽을 때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세리가, 정말 세리가 그랬던 거야? 그것만이 아니야. 기찬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건넸다. 도윤이 결과지를 보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시발. 15년 동안 속았다는 거네. 나는 이제 암삼기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도윤이 급히 고개를 돌렸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뭐라고? 암이라고? 췌장암. 의사는 1년 정도라고 했어. 기찬의 담담한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형을 잃고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이제 죽음까지 앞둔 친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도윤아, 나 혼자서는 안 돼. 형처럼 혼자 감당하려다 실패할 거야.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도윤도 알고 있었다. 뭘 원해? 증거를 받아줘.
그리고 세리를 법정에 세워줘. 기찬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회사 자금 횡령 증거, 형과 관련된 보험금 수령 내역,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래 기록들이었다. 도윤이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검사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형이 미리 준비해 둔 거야.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 김한희 형이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도윤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다. 생전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을 것이다. 잠시 후 기찬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기찬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도윤이 당황하며 기찬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찬은 꿈쩍하지 않았다. 도윤아, 제발 부탁이야. 형의 원수를 갚아줘. 일어나라니까. 나는 동생의 목숨을 앗아간 놈이야. 형이 혼자 싸우다 죽어갈 때 나는 모르는 척했어. 그런 내가 지금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게 뻔뻔하다는 거 알아. 기찬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3년간 쌓인 죄책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 형이 죽은 이유도 내가 병든 이유도 모두 세리 때문이야. 그년이 우리 형제를 없애려고 계획한 거라고. 도윤은 무릎 꿇은 기찬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3년 전 진실을 외면했던 친구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혼자 얼마나 괴로웠을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일어나. 무릎 꿇고 하는 얘기는 듣기 싫어. 기찬이 천천히 일어나자 도윤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의 원수는 나도 갚고 싶어. 3년 동안 그 생각만 했거든. 그럼 증거를 넘겨. 내가 끝까지 해볼게. 도윤이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며 말했다. 검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번엔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모든 걸 나한테 보고하고 내 지시에 따라 움직여. 물론이야. 기찬의 얼굴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돌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기찬아, 한 가지 더.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기찬을 바라봤다. 강재인은 어떻게 할 거야? 설마 그 사람도 공모했다고 생각해? 기찬은 잠시 망설였다. 재인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15년간의 부부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재인은 모르겠어.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럼 조심해. 가족한테 들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어. 도윤의 경고에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여야 할 때였다. 주주총회의 폭발. YL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무대 위 단상에는 황기찬이 CEO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강세리는 부사장으로서 그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기찬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지난 한 달간 김도윤과 함께 준비한 모든 것이 오늘 판가름날 예정이었다. 회의실 뒤편에 앉은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도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완료되었다는 신호였다. 그럼 이제 올해 경영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리가 단상으로 나서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매출 증가율과 순이익 그래프가 나타났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인 한 해였다. 하지만 기찬은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해외 사업 부문에서 전년 대비 40% 증가한 실적을 보였으며 세리의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기차는 시계를 확인했다. 2시 30분. 계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세리가 발표를 마치자 몇몇 주주들이 손을 들었다. 예상 가능한 질문들이 오갔다. 배당금 정책, 향후 투자 계획 등등 모든 것이 평범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다. 김도윤이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세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주주 명단에는 없던 인물이었다. 죄송하지만 주주가 아닌 분은 서울중앙지검 김도윤 검사입니다. 도윤이 검찰 신분증을 보이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황기찬 대표님,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기찬이 천천히 일어났다. 이 순간을 위해 한 달간 준비했지만 막상 닥치니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도윤 검사님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윤이 회의실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조작용 리모컨을 꺼냈다. 화면이 바뀌더니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YL그룹에서 발생한 불법 자금 이동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가공 거래를 통한 횡령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세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조작이라고 하셨죠?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도윤이 리모컨을 누르자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형은 너무 눈치가 빨라. 이대로 가면 우리 계획이 들통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곧 처리할 거야. 사고인 것처럼 만들면 돼. 세리의 목소리였다.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다. 이건 가짜 녹음입니다. 음성 조작 기술로 만든 거예요. 세리가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이 계속해서 증거들을 공개했다. 다음은 황기만 전 부회장님의 사망과 관련된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사고 당일의 CCTV 영상이 나타났다. 공식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화면이었다. 세리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니야. 아니라고. 세리가 단상에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다. 보험금 수령 내역, 의심스러운 통화 기록, 그리고 브레이크 조작에 사용된 특수 장비 구매 내역까지. 마지막으로 강세리 부사장이 지난 3년간 해외 계좌로 빼돌린 자금은 총 150억 원입니다. 도윤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 주주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세리를 바라봤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댔다. 그때 기찬이 천천히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여러분, 저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기찬이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면서 깊은 숨을 쉬었다. 제 형 황기만은 3년 전 이 자리에서 YL그룹의 미래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직한 경영, 투명한 운영을 약속했죠. 기찬의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배신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형의 죽음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기찬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세리 부사장이 저질러온 모든 범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저 역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세리가 기찬을 바라보며 절규했다. 오빠, 정말 이럴 거야? 15년간 가족이었잖아. 가족이라고? 기찬이 세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가족의 재산을 훔치나? 당신이 한 일이 그거야.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도윤의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것이다. 강세리 씨 횡령과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난 억울해. 세리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을 찬 그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찬은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기찬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3년간 지속되었던 거짓과 배신의 드라마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강세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횡령, 배임, 살인교사까지 여러 혐의가 겹쳐져 실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는 연일 YL그룹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황기찬 역시 감독 소홀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다. 현관에서 수갑을 채우는 경찰관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제인이가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찬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형의 수첩, 자신의 병, 세리의 범죄까지.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며칠 후 김도윤이 강재인을 찾아왔다. 제인은 남편과 동서의 진실을 알고 나서 며칠째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다. 거실에서 만난 제인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제인 씨, 기찬이가 부탁한 게 있어요. 도윤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기찬이 손수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15년간 고마웠다.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지만 여전히 소중한 아이다. 앞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미안하다. 제인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아팠다. 언니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도윤의 질문에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가 그런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호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기찬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진실을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군요. 그날 저녁 제인은 지호와 함께 기찬을 면회했다. 유리창 너머로 만난 기찬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아빠, 정말 아픈 거야? 지호의 물음에 기찬이 쓸쓸하게 웃었다. 아빠라는 호칭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따뜻했다. 괜찮다. 지호야,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라. 언제 집에 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제인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다. 고마웠어요. 정말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배신당한 분노보다는 15년간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 몇 달 후 기찬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병실을 찾은 도윤에게 기찬이 말했다. 형 무덤에 가서 이제 됐다고 전해줘. 늦었지만 약속을 지켰다고. 직접 가서 말해.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고마워, 도윤아. 끝까지 함께해줘서. 창 밖으로는 봄이 오고 있었다. 권력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위에서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은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